자, 23년 7월 17일 월요일, 지금은 21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디 오리지널 EPL로 이어가겠습니다. 덕현이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황도현입니다. 네. 자, 덕현이랑 EPL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뭐 EPL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외 축구 얘기를 뭐 전반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민국 코리안 리거들이 또 잉글랜드가 아닌 리강, 분데스리가 이런 쪽으로 또 막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해외 축구 이슈는 많이 더 할 텐데, 요거랑 별개로 프리미어리그는 코리안 리거들이 없는 팀들로 이미 팬덤이 되게 두텁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대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먼저 얘기할 파트는 아스날입니다. 데클란 라이스가 오피셜이 뜨면서 지금 아스날이 이적료 3명 쓴 거 생각하면 엄청 많이 썼어요. 지금 라이스가 한 1,600억, 700억 봐야 돼. 맞아요. 하베르츠 1,000억. 오. 그러니까 예전 진짜 너무 예전 얘기긴 한데. 근데 아스날 원래 돈 쓰긴 썼잖아요, 사실. 안 그러니까 쓰지 않았잖아요. 이게 맞아요.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예전 정말 옛날로 가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브릿고게. 언제요, 그게? 그게 에미레이츠 짓고 벵거 이렇게 근데 벵거 말미 때부터 돈을 좀 쓴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뭐 예를 들어 라카제트라거나 이러면서 점점 즉전력감인 나이대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페이를 했었는데, 이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한 없었어? 거는 초반에 잘 없었던 게, 왜냐하면 그 전에 페페 이런 선수였으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졸라 과감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과감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근데 과감한 거지. 과감한 거지. 젊고 지금 유망하고 타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그 리그가 5대 리그 프랑스 리그왕의 수익급 자원 아니야. 그러니까 과감한 건지 속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빙신짓에 가까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빙신짓인 거지. 네. 과감하긴 했어. 과감한 건 맞아. 그래. 과감하게 그 리강 선수를 과감하게 데리고 놨지만 그게 이제 거하게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말아먹은 거죠. 근데 어쨌든 아스날이 돈을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꽤 썼어요. 아르테타가 이제 쓴 돈 합치면 꽤 돼요. 근데 이번에 난 개인적으로 라이스 영입한 거는 영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실제로 되고 나니까 옛날에 아스날 팬들이 바라던 게 있었어요. 망해도 좋으니까 돈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워낙에 돈을 너무 안 쓸 때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일 때도 있었어. 그래서 과감하게. 그래서 페페로 말아먹은 거지. 투자를 거지.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스날이 돈을 많이 쓴다. 근데 이번은 이 라이스 영입 보고 그래도 이제 시즌 초에 바로 이게 화끈하게 데리고 온 거잖아. 화끈하게 돈 많이 데렸죠. 써서. 난 차라리 이게 좋다고 봐. 그럼. 어차피 쓸 거면 그래. 화끈하게 써가지고 빠르게 데리고 와서 잡음 없이 빠르게 팀에 안정시키고 딱 그리고 라이스는 사실 되게 손꼽히는 미드필더잖아요. 엄청. 프리미어리그에서 홍현석 선수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눈에 띄었다. 난 이런 선수는 확실한 선수니까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과감하게 선택을 한 건 되게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냥 이 아스날이 누구를 영입했다라기보다, 지금 아스날이 어쨌든 2위로 마무리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시즌에는 다시 한번 4위 경쟁이다.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예상했던 순위는 3위 정도였어요. 3위인데 그거랑 별개로 벵거가 인터뷰를 했더라고. 다음 시즌 목표는 역시 다시 우승이다.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에 뉘앙스를 했어요. 근데 2위를 했기 때문에 1위 팀이랑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뱅거가 인터뷰를 했다고? 네. 뱅거.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에서 잘할 거다라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아스날의 미드필더진, 라이스까지 보강이 된 미드필더진이랑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 중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물론 맨시티가 이번 여름에는 별다른 어떤 이적 시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편입니다. 코바치치를 제외하면. 근데 이렇게 끝내지는 않겠죠? 맨시티가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영입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링크가 많지 않아요. 뚜렷하지 않아요. 네. 약간 그건가? 야, 다 잃었다. 이제 좀 한 템포 좀 쉬어가서 이게 좀 리빌딩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인가? 저는 펩이라는 감독이 쉬어가는 거를 그런 건 생각하는 아니지.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쉬어간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챔피언은 변화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한 팀이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약간 여기는 그래도 뎁스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포지션만 쏙쏙 채우고 기존 스쿼드에서 좀 큰 변화를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채워야 될 스쿼드가 어디 있어요? 일단은 균도안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바치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바치치의 영입은 사실 균도안이랑 별개예요. 그러니까 균도안이 나가든 안 나가든 코바치치는 데려올 맞아요. 거라고 현지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네. 그럼 이제 결국 균도안의 빈자리가 지금 생겼고 어쨌든 이제 그 자리에 동 포지션에서 비슷한 역할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코바치치를 데려왔죠. 그리고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바르디올.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도 어쨌든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팀 전체를 갈아엎을 이유가 사실 없죠. 지금 맨체스터 시티는. 뭐 사실 완성형 스쿼드는 맞으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펩이 엄청 빅 스쿼드를 추구하는 감독도 아니에요. 보통 이런 감독들이 딱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 위주로 꾸려가는 타입이긴 하니까. 왜냐면 교체 안 하잖아요. 그렇지. 교체 진짜 안 하잖아요. 펩 보면은. 네. 아니 교체 카드를 아예 안 쓰고 경기를 끝내거나 혹은 이제 교체 카드 한 장 쓰고 경기 네. 끝내고 막 이제 그런 이 게임들이 좀 있으니까. 아 근데 나는 지난 시즌 한 후반부부터 보여줬던 맨시티 퍼포먼스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예 빈틈이 없는 느낌의 경기를 꽤 오랫동안 해서 뭐 덕현 얘기대로 이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뭐 필요한 부분에 한두 개 살짝 그것도 막 대형 영입 이런 거 안 하고 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스쿼드니까. 그럼 지금의 스쿼드를 이렇게 내년 시즌 운영하면서 다시 리그 우승하고 뭐 챔스 도전하면 또 도전하고 정말 남는 장사네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리고 맨시티의 제일 큰 장점은 이 팀은 후반기에 힘 빠지는 레이스를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그때 더 잘해. 그러니까 정말 그 펩이라는 감독이 오고 나서 그래서 네가 3, 4, 5월 맨시티를 좀 무서워했죠. 아 그때 안 줘. 맨시티는 전 진짜. 시즌 동안 미친 행보야 언제나.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으로 잡고 봤을 때도 맨시티가 미끄러진 거 초중반이에요. 맞아요. 그 뭐 갑자기 에버튼 그래, 뜬금없이 잡히고. 브랜트포드는 뭐 어쨌든 더블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이 팀의 완성도 어쨌든 이 팀도 이적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수가 다 사라진 맨시티, 펩의 맨시티는 지난 시즌 증명했죠. 전 유럽에서도 대적할 상대가 없고. 그래. 뭐 프리미어리그 마찬가지였고 물론 이제 아스날이 1위를 했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스날은 확실히 빠진 자리 그리고 보강을 해야 되는 약간 그 불안 요소들 뭐 지난 시즌 사실 파티 너무 부상이 이제 상수였고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이제 좀 있었을 때 그 자리를 누가 잘 대체를 했느냐? 조르지뉴. 아 그렇죠. 조르지뉴 그 영입이 된 거잖아요. 조르지뉴 어쨌든. 잘했죠. 예, 영입이 이제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빈자리에 대한 대체를 지금 아스날은 착착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면 맨체스터 시티는 그냥 큰 틀에서 스쿼드 유지하면서 우리 그냥 뭐 여기 조금 더 뎁스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볼 캐리 코바치치 괜찮네 약간 이렇게 저는 데려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약간 비교를 해봅시다. 아마 아스날은 3명의 90년대 후반 99년생 라이스, 99년생 카이 하베르츠, 이거 자카 자리죠. 네. 그다음에 98년생 웨데고르. 이렇게 3명이 주전조일 것 같아요. 맞아요. 파티가 어떤 식으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이 셋이 주전조일 것 같고. 아 하베르츠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본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 근데 본 자리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첼시 팬들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한테 이게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님들 생각해봤을 때 하베르츠 얘 포지션 어디예요?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카이 하베르츠한테 물어보고 싶어. 아 본인한테? 너 어디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선수가 레버쿠젠 때부터 첼시까지 여기저기를 다 뛰다 보니까 나도 이 선수의 정확한 어디가 제일 좋고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베르츠는 레버쿠젠 때는 또 이제 우츠가프 스페이스에 히트맵이 좀 많았었던 네. 선수고 첼시는 규정하기가 힘들죠. 여기저기 이거저거 다 했지. 네, 규정하기가 힘들죠. 뭐 첼시는 이제 뭐 포항 이승모처럼. 네. 뭐 폴스나인, 네, 폴스나인처럼도 내려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승모보다는 골을 많이 넣어. 그렇죠. 네. 사실 카이는 이제 그때 그 결승전 때 골 넣은 걸로 많은 걸 했지만, 근데 이 인터뷰 같은 거나 기사들을 보면 애초에 여기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르테타는. 그리고 난 여기 하베르츠가 더 어울린다 생각. 아니 최전방에서는 워낙 좀 그게 안 되니까. 키는 있지만 그리고 여기 하베르츠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라이스를 데려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사들에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뭔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세 명 조합은 되게 창의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네. 하베르츠하고 웨데고를 뒤에 버티고 있는 라이스. 아 근데 저는 조금 그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 중원은 비에이라 지바거든요. 좀 더 단단해요? 좀 더 단단한 느낌? 파비오 비에이라. 파비오 비에이라는 얘기해야지. 지금 현역 선수인데. 네. 제가 중원을 얘기하는데 파비오 비에이라요. 네. 아, 근데 자 보세요. 파비오 비에이라 제가 파비오 비에이라 비비기요? 제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나름 그래도 좀 좋게 봤던 선수입니다. 좋은 스쿼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틀렸어요. 맞아요.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사실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거의 유일하게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놓기 힘듭니다. 아 그래도 그거 어떤 그 컨텐츠 그걸 위해서. 네, 한 번 더 이번 시즌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 밀어보겠습니다. 아르테타가 크게 꾸짖었다는 얘기가 있어. 트레이닝장에서 네. 똑바로 안 하냐고. 네. 그 이렇게 전구 들고 와가지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 네. 어쨌든 요 조합이 아마 베스트이지 않을까. 카이가 이때 하는 걸 나도 좀 보고 싶고 맨시티는 3위 4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4명을이라고 봐야죠. 4명 박스로 봐야 되거든. 네, 코바치치, 덕배, 로드리 그리고 아마 스톤스겠죠. 나는 얘가 사기야. 스톤스요? 스톤스가 사기야. 스톤스 진짜 개사기야. 개사기야 이거. 나 진짜 나 풀백 출신인데 스톤스처럼 풀백 뛰고 싶어. 예? 졸라 우아하잖아. 하는 게. 불치나. 풀백? 아니 스톤스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있으면서 오른쪽 측면 나오는 그 있으니까. 있으면서 예. 이제 가운데로 좁혀서 빌드업하고 또 이제 전방에서는 바깥으로 돌아서 오버래핑 하기보다는 스톤스가 가운데 땡겨와 주면서 본인이 뭐 슈팅을 하거나 다시 한번 반대로 전환해 주거나. 좀 차례차례 갑시다. 왜? 너무 한꺼번에 스톤스로 뛰지 말고 좀 가능한 사이드백 없어요? 그러니까 스톤스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기엔 센터백이니까. 일단 그래도 우리랑 좀 연이 있는 박희철부터 갑시다. 로얄. 에메르송 로얄. 네. 또 브라질 유학파니까. 네. 또는 이제 뭐야 왜 오늘따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로얄 다음에 왔던 풀백 누구죠? 포로 슈팅 때리고 슈팅의 포로. 아니, 누가 들으면 네. 평소에는 바짝바짝 생각 나시는 줄 알겠네요. 예? 아니 평소에는 평상시에 이름 별로 생각 못하면서 평소에도 이름 생각 못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생각이 안 나냐? 뭐 오늘따라야. 이 얘기하네. 오늘 정도는 빨리빨리 나오는구만. 네. 엄청 빠르게 나오는 거지. 네. 슈팅의 포로. 네. 네. 근데 어쨌든 스톤스는 제가 맨시티 경기 보면서 참 저는 스톤스한테 눈이 많이 가요. 전 거의 맨시티 경기 90분 내내 보면서 스톤스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스톤스의 움직임이 신기하거든요. 뭐 중앙 수비수도 가능하고 측면으로도 나왔다가 보면 물론 이제 맨시티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오른쪽에서 되게 수비할 일이 많지는 않아. 근데 그럼 공격으로 올라가면 내가 알고 있는 풀백의 공격은 윙을 두고 오른쪽으로 오버래핑을 해서 이제 뭔가 공격 전개를 하는 건데 진짜 내 기억이 맞다면 어떤 경기는 단 한 번도 오른쪽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 그래. 정말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선수의 움직임이 난 너무 마음에 들더라. 좀 그 아스날이 다음 시즌에 3위 4위를 쓸지 뭘 쓸지 모르겠지만 인버티드 쓰는 2, 3호랑 펩이 고안한 3위 4위랑 보면 3위 4위이 동선이 훨씬 더 다 간편해. 스톤스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센터백 역할을 하고 오른쪽 스토퍼로 보던 뭐 워커든 누구든 간에 다시 오른쪽으로 벌려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빠지지. 그러니까 직선적인 운동만 하면 되는데 인버티드 풀백은 나는 너무 선수들이 움직이기 내 기준에는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냥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감독이 없죠. 잘 별로. 없어. 진짜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선수도 많지 않고. 그렇죠. 이제 펩 축구를 하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돼. 진짜 똑똑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치. 펩 축구를 하려면. 왜냐면 그 동선 하나하나까지 세부적으로 다 짜주는 감독이 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누구였지? 훌리안이었나 누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본인이 그러니까 압박의 가담을 이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펩이 원하는 동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얘기를 해서 그건 내가 실수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선수의 동선 하나하나까지 집착하는 게 이제 편이니까. 펩인데. 자 그러면 누가 나와 보이나요? 이 둘 중에요? 그러니까 장점을 우리 얘기해 봅시다. 아스날 중원의 장점. 아스날 중원의 장점은 일단 젊죠. 젊다. 네, 그리고 리그 하베르츠는 아니고 네. 둘은 검증된 자원이죠. 라이스 웨데고르는 맞죠? 네, 근데 하베르츠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대로 뛰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베르츠는 전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정.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아르테타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정이고. 왜냐면 지금 뭘 보여줬죠? 하베르츠가 프리미어리그 와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네.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앞쪽에 있는 라이스가 앞에서 버텨주고 앞쪽에 있는 하베르츠 웨데고르가 공을 잘 찬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좀 창의성이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얼굴입니다. 다 잘생겼네. 세 명 다 아스날 조합이 이 정도 얼굴이었던 적은 잘 없어요. 질베르토 실바. 질베르토 실바 비에라가 파트릭? 난 이게 좋단 말이야. 패트릭이랑 지바 그 얼굴이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 중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깔끔해.
깔끔하네. 아니, 약간 곱상해 다. 다 곱상하네. 그리고 벤 화이트나 이런 선수들까지 생각하면 아스날 얼굴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 그러네. 그러네. 확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근데 맨체스터 시티는 장점. 다 검증됐죠. 여기 장점은 라인이잖아 이미. 그 장점은 KDB예요. 이제 케빈 드브라이너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이가 들었다는 그렇지. 거. 그다음에 이제 부상 이슈에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어느 정도 폼을 보여줄지 뭐 이 선수가 어디 클래스가 가겠냐마는 최근에 보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조금씩은 약간 뭐 슬럼프라는 표현도 안 맞는데 좀 힘이 빠진 느낌이 그런 있어요. 느낌들이 좀 그 있어요. 간간히. 그냥 고점 찍었을 때보다 조금 좀, 내려왔다 뿐이지 네.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수고. 그건 맞아. 코바치치도 이게 부상 리스크가 있고 하지만 이 선수는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꽤 보여준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점 많은 선수야. 코바치치는 원래 재능이 그래. 원래 갖고 있는 재능이 원래 뛰어난 선수인데. 레알 때도. 근데 이제 뭐 이제 균도안이 있을 때와 코바치치가 있을 때는 이제 좀 다른 건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균도안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장점이 달라요. 균도안은 조금 더 올라가서 박스 타격하면서 포인트 양산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막판에 원래 균도안 항상 시즌 말미에 골 되게 많이 그래 지지난 시즌 빌라. 아스톤 빌라전도 그래. 그랬었고 근데 코바치치는 완전 다르죠. 여기는 스탯 생산 떨어지는데 공물 볼 캐리가 돼. 그러니까 이제 덕배만 볼 캐리를 하는 그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코바치치가 이거를 양쪽에서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코바치치 그럼 커리어 얘도 진짜 죽인다. 환상적이지. 죽이지. 레알, 첼시 그리고 뭐야 그 맨시티 그래.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전에 인테르 있었고. 잖아. 그래. 그러니까 빅클럽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가. 재능은 확실한 거야. 네, 이렇게 진짜. 다들 보는 거 보면 로드리 이 자리 지금 최강이죠. 최강이죠. 1번인 것 같아. 네. 제 체감이 지금은 로드리가 1번이다. 로드리만한 수비가 없죠. 사실상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럼 자 아스날 단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이 그거 네. 리스크 변수. 그냥 그거예요. 아스날 중원이 3명이잖아요. 음.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중원은 4명이죠. 네. 아스날은 이적생이 2입니다. 그렇지. 근데 맨시티는 하나예요. 하나지. 그러니까 변화의 그래, 폭이 좀 더 그거는 맞아. 적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이제 프리시즌에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2-2023 시즌 아스날의 프리시즌을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때 제가 뭐 올란도 시티랑 경기 중계했었고 이제 그 경기 중계하면서 전 경기 보고 이제 뭐 첼시랑 하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뭐 프리시즌 도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프리시즌에 잘했는데 맞아. 막상 본 게임 들어갔는데 막 좀 안 되고 근데 그 시절의 아스날의 프리시즌은 저는 이거 뭔가 좀 일을 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르테타가 원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게 프리시즌에서 보였고 그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구성 좌우메잘라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구나가 확실하게 플랜으로 드러났었기 때문에 기대가 됐는데 확실히 시즌에 돌입하고 나서 엄청 잘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어쨌든 변화의 폭이 조금 더 있고 지난 시즌에 너무 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압박감도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우승하는 줄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럼 있죠. 네. 근데 이제 맨시티는 여기는 사실 리그 우승이 좀 상수인 팀이거든요. 지금 몇 년이야? 음. 리버풀 그때 중간 아니었으면 지금 6년인가 그렇지 않아? 네. 그래서 맨시티는 더군다나 좋은 전력에서 수익급 자원이 들어왔고 이 자원들을 토대로 어쨌든 패비팀을 잘 만들고 있고 변화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꽤 많이 기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뭐 한 팀 고르라도 당연히 맨시티 고르지. 네. 여기는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냥 맨시티의 이 중원을 보면 그냥 세 보여요. 그래. 그냥 단단해 보여. 단단하면서 파괴력 있어 보이고 이 아스날의 이제 하베르츠, 웨드고르, 라이스는 그냥 변수 그런 거 빼더라도 그냥 이 선수의 어떤 면면을 생각해 보면 뭔가 볼은 예쁘게 찰 것 같은데 되게 뭐랄까 파괴력 있어 보이진 않거든. 뭐 묵직하다라거나. 묵직한 느낌이 없는데 맨시티는 좀 묵직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스날 프리시즌을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4-3-3이냐 3-2-4-1이냐. 그래, 그거 봐야지. 실제 에버리지 포지션이 어떤지. 네, 진짜로 이거를 백스리스럽게 돌리느냐. 이게 이제 프리시즌의 판가름이 날 텐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르테타가 구축한 이 4-3-3 있죠. 네. 이거는 단순하게 지난 시즌 프리시즌에만 딱 실험하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이전에도 수차례 맞아요. 시도가 있었지만 잘 안 맞았고 그랬다가 작년에 맞은 거지. 네, 그랬는데 이제 프리시즌 거치고 좋은 자원들이 들어오고 선수들이 아르테타 축구에 적응을 하면서 2022-2023 시즌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번 시즌에 3-2-4-1로 아르테타가 변화를 시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시행착오는 또 있을 것이다. 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3명이라고 하고 있는 하베르츠, 웨데고르, 라이스가 있는데 이 자리를 누구 쓸 것이냐. 그렇지.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물론 이제 뭐 하베르츠 웨드고르가 그 앞쪽에 쓰고 라이스 뭐 파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혹은 조르지뉴나.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그 세 전술에 적응할 만한 시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매번 말했지만 아르테타와 펩은 저는 궤를 항상 같이 한다고 거의 보거든요. 비슷해요. 그리고 뭐 아르테타가 많이 배우기도 했겠지. 근데 보여준 거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런 퍼포먼스를 쭉 생각해 보면 사실 아스날이 맨체스터 시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위 호환이야. 네, 그런 느낌이 있어.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시행착오를 아스날이 겪을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두 팀 간의 비교보다도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판도를 놓고 봤을 때도 아스날은 꽤나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챔스도 해야 됩니다. 네. 지난 시즌 뭐 유로파 마찬가지로 유럽 대항전 병행을 하긴 했지만 저는 챔스랑 유로파가 다르죠. 더 빡세다. 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이 좀 아스날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포인트는 카이 얼마나 잘하냐도 있는데 파티예요. 파티가 만약에 의대도 있어. 근데 파티가 예를 들어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계속 해준다. 그러면 스쿼드 여유도 생기고. 그렇죠. 파티는 또 여기 지금 3명이랑 또 약간 다른 느낌이거든. 그리고 저는 파티도 파티인데 조르지뉴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근데 진짜 뎁스가 꽤 된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라이스가 들어오면서 파티가 안 나간다라는 전제 아래 뎁스가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6번 자리가 좀 많아. 그러면 사실 파티를 조금 앞세워서 내보내도 돼요. 뭐 지금 사우디 쪽 얘기가 뭐 없는 게 아니니 뭐 이적 관련된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저는 이제 내보내는 건 그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앞쪽으로 세운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네, 내보내는 거 말고요. 전 사우디로 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빠지면은 약간 좀 뎁스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티가 나가요. 그럼 누구 새로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있어야 돼. 엘네니 안 됩니까? 안 돼요. 엘네니는 미안하지만 진짜 성격 좋은 서브예요. 네. 성격 좋은 이제 아스날 그래도 좀 오래 있었던. 오래 있었고 충성심이 있어. 내보내는 거는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라는 거지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르지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 지난 시즌 조르지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 아스톤 빌라전 물론 이제 조르지뉴의 골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에미 머리인가 여기 맞고 들어갔죠. 네 맞아요. 맞고 들어갔지만 조르지뉴가 후반기에 보여줬었던 그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원이 좀 더 두터워져서 경쟁력을 훨씬 더 갖출 텐데 이걸 아르테타가 이제 어떻게 조립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역시 맨체스터 시티의 중량감이 있지만 아스날 중원은 좀 열어봐야 할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맨유 얘기인데 일단 맨유 얘기는 지금 이적만 놓고 봤을 때는 오나나가 조만간 오피셜이 뜰 것 같아요. 뭐 거의 이번 주 내로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나나가 오피셜이 뜨면 여러분께 그 찬우 형이 오나나를 좀 한번 봤으니까 오나나를 좀 장단점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그 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 헤이룬 역시 또 아탈란타에서 링크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맥과이어가 맨유 주장직 박탈 요게 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맥과이어는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헐에 있었나? 에? 헐 맥과이어? 뭐래 한번 찾아봐야겠다. 레스터전에 어디 있었지? 헐인지 블랙풀인지 어디였었던 것 같은데 거기 있다가 넘어왔다가 그 다음 맨유까지 온 거 아니야? 해리 맥과이어 헐 맞죠? 헐 레스터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맨유에 와서 그 풀 시즌을 다 소화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뭐 이적료가 비싼 건 맞지만 열심히 헌신적으로 오히려 혹사에 가까울 정도로 잘했다의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거 너무 실수가 잦아지고 이러면서 이래저래 약간 골칫덩어리가 됐어. 그러니까 맥과이어는 사실 레스터 시티 뛸 때도 장단점은 굉장히 명확한 스타일이었고 발이 좀 느린 편이고 네. 비교적 좀 그 굉장히 그 빠른 스타일은 아니죠. 좀 민첩하지 않죠. 민첩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의 시즌을 돌아봤을 때는 그 단점이 더 부각된 느낌이죠. 맥과이어는. 그리고 네.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라팔 바란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는 아주 좋은 센터백 자원들이 왔고 생각보다는 린델레프가 이 서브 로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준 기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럼 맥과이어는 사실 설 자리가 없죠. 그치. 맨유가 뭐 백스를 쓰는 것도 아니고 백포를 쓰는데 주전 센터백 2명 물론 이제 이 둘이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지난 시즌 고생 좀 하긴 했지만 이 둘 체제에 여기에 린델레프가 생각보다 오히려 린델이 괜찮네 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은 뭐 굳이 이제 감독 입장에서도 맥과이어를 쓸 이유가 없다. 추가적으로 맥과이어는 터너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에 잘 맞지 않습니다. 안 맞죠. 네, 이 선수가 네. 뭐 빌드업을 뭐 엄청 잘하고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그 형 쭉 선수 생활하다가
주장이 어떤 뭔가 이런 감독의 선택에 의해서 중간에 바뀌는 경우 본 적이 있었나요? 없죠. 쉬운 선택은 아니죠. 아니, 근데 프로씬에서는 좀 자주 있을 수도 있죠. 뭐 이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본인이 나 좀 주장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서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래봤자 이제 중고 실업팀까지밖에 없었는데 실업팀에서는 딱 이제 중간쯤 되는 중간에서 살짝 나이가 좀 있는 짬들이 일반적으로. 주장을 좀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학년 높은 형 중에 한 명이 주장을 하는데 1년 내내 가죠. 예. 주장들이 보통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이 형 생각하면 많았나요? 왜 우리가 해외 축구 보면 좋은 주장 있는 팀들이 잘 뭉치잖아. 뭐 예를 들어 핸더슨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 근데 주장의 영향이 큽니다. 아 크다. 예, 왜냐하면 주장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대를 고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밑에 있는 후배들을 잘 챙기고 선배들하고도 이제 그 가교 역할도 좀 해줘야 되고 특히나 분위기 안 좋거나 그럴 때 모아놓고 따끔하게 얘기도 해야 하고. 되고 또 으쌰으쌰 할 때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고 또 팀에 뭔가 좀 필요할 때 감독한테 대표로 제안도 해야 돼야 되고 주장의 역할이 적지 않아요. 라커룸 내에서. 라커룸 내에서. 그리고 주장을 달고 있으면은 선수들도 사실 주장만을 어느 정도의 리스펙트가 있으니까. 리스펙트를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23세에 있었잖아요. 저희 사실 23세는 거의 그 클럽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가? 왜냐면 그 연령대 선수들이잖아요. 계속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ANF 팀은 그래도 뭐 이제 그 주축 멤버가 짬 차이가 있지만, 있지. 예,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이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뭐 깜짝발탁 이런 느낌이 있지만 23세는 사실 깜짝발탁이라는 게 조금 힘든 게 어쨌든 연령의 제한도 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한 살 한 살의 이 차이가 되게 크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올바른 선수들이 그래서 엄청 대단한 건데 저희 팀 주장은 이제 이상민 선수였거든요. 그 이제 FS서울 뛰었었던. 네. 근데 주장이 얘기하면 확실히 선수들도 조금 더 응집되는 게 있고 이 주장이 아닌 선수가 뭔가 이제 그 역할을 맡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한번 동경이었나 이동경이 한번 주장한 적이 있는데 바로 얘기했죠. 힘들다. 네. 상민아 언제 오냐. 부담되는구나. 네,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장 부주장단이 하는 역할이 이제 클럽팀도 클럽팀이지만 이제 뭐 대표팀 레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여튼 나는 만약에 맥과이어가 지금 팀의 중추적인 자원이 아니고 뭐 이후에 이 선수의 어떤 그 추후의 이적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얘기해서 이렇게 딱 바꾸는 결단을 한 거는 나는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터나는 지금 시즌별로 굉장히 이제 큰 거 하나하나씩 변화점을 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은 호날두죠. 근데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수를 그렇게 과감하게 내치는 결단을 어떤 배짱 있는 감독인지 할까 했는데 터나가 그 역할을 했고 이번 시즌에는 이거 주장 바꾼다. 네. 그래서 맥과이어의 주장직을 어쨌든 이제 뭐 박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장직이 내려놓게 됐고 그래서 이 주장을 바꾼다는 결정도 이게 뭐 말이 그냥 뭐 주장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행동에 옮기기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결단력 있는 모습은 터나가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고 성적을 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이게 뒷받침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난 시즌에 맨유가 망했어요. 리그컵을 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맨유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결국 챔스도 못 갔어. 유로파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면 뭔가 주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적 시장에서 본인 목소리를 확실하게 낸다든지 할 때 좀 힘이 빠지죠. 본인 입장에서도. 근데 어쨌든 맨유가 염원했었던 그 트로피를 들었고 뭐 물론 이제 그럼 뭐 유로파나 이런 쪽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리그도 챔피언스리그 안착하면서 이번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고 뭐 안토니 같은 약간 뭐 아쉬운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영입생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꽤 이제 잘해주면서 맨유가 잘 올라왔기 때문에 터너가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훨씬 더 이제 좀 기세적인 측면이 잘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장 선임했는데 이 선수가 되게 못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서브로 밀렸어. 그럼 그것도 골 때릴 거야. 근데 이제 주장했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잘했어. 그 오랫동안 이 팀에 있었어.
근데 좀 나이 이슈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주전이 못해. 밀렸어. 근데 어쨌든 벤치나 라커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이죠. 주장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경우도 근데 있다. 맥과이어가 무슨 맨유 레전드로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도 그런 건 아니고 또 분위기를 봤을 때 잠깐 부진해서 이번 시즌 잘할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 벤치에 앉아 있으면 사실 주장직을 내려놓는 게 맞죠. 네, 사실 그 상황만 봤을 때는. 네. 네. 아마 맥과이어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매니 팬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가 기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원 형이 한 말이 이제 좀 붙이자면 맥과이어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진짜 오래 뛴 게 아니잖아요. 이 선수도 어쨌든 불과 몇 시즌 전에 이적한 선수인데 어쨌든 솔샤르 체제에서 이제 주장직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퍼포먼스가 뭐 전경기 막 출장하고 하면서 이제 좀 좋았다가 결국에 지난 시즌에 이제 저는 거의 바닥을 보였다고 보는데 이런 선수를 계속 주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좀 팀 입장에서 저는 잘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맨유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장을 할 만한 주장감이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기간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고려했을 때 루크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쇼. 네, 루크쇼. 쇼 괜찮네. 누구 추천하나요? 좀 이 주장은 좀 말을 좀 잘해야 되거든. 네. 래시포드 어떻습니까? 래시포드 말 잘해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 뭐 근데 왜 말 잘해야 되는데 래시포드를 왜 얘기한 거야? 근데 다 잘 모르겠으니까 누가 말 잘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래시포드가 말 잘하는 래시포드 느낌의 주장 주면서 공격의 선봉에 서라. 근데 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쪽에 있는 포지션에 주장 주는 거 별로인 것 같아. 미드필더나 수비. 그쪽이. 그러니까 수비, 미드필더, 골키퍼. 뭐 때에 따라서는 골키퍼. 왜냐하면 앙리 주장일 때 나 앙리 좀 주장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 아 그래? 근데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가 있어. 주장에 걸맞은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맨유도 사실 뷔페가 유력해요. 네. 거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브루노가 되게 잘하는 선수잖아. 네. 근데 이제 브루노도 그 약간 특유의 욱하는 게 있어.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주장 달고 그게 좀 누그러지려나?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루크쇼를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거는 저는 쇼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잘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전에 그리고 또 부상으로 힘든 뭐 고초도 한번 겪었었고. 네, 근데 이제 뷔페가 거의 지금 유력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네. 그 욱하는 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저기 완장 채워주고. 아니 그러니까 부심 때리고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아 그래. 그러니까 상대랑 이제 신경전이 붙었을 때 그건 주장 안 달아도 아니야. 그렇지. 그건 맞는 말이야. 그렇지. 그건 위험하긴 해. 네. 그건 맞는 얘기야. 근데 나는 리산드로 만약 기간 뭐 맨유 기간을 따지지 않으면은 리산드로도 굉장히 전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주장 달아도 맨유에 어울리지 않을까. 좀 투지 넘치는 스타일. 네. 그래서 이제 뭐 상대랑 이제 신경전 붙었을 때 뭐 개새끼 하면서 가가지고. 좀 싸워주고 이제 그거 이제 오히려 이제 동료 그러니까 맨유의 주장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성깔 했었지. 뭐 이제 로이킨, 네 한성깔 뭐 이런 분들이 계셨고 진짜 PL에서도 난다긴다는 선수들도 다 주눅드는 스타일의 선수들을 주장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게리 네빌도 주장했었죠. 나 완장 달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뭐 주장 단 중에 한 명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단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게리 네빌도. 보통 성깔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주장들이 쭉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실력적으로 확실하잖아요, 이 선수는. 그죠? 네. 브루노는 뭐. 그러니까 실력으로 다른 선수들한테 있어서 그냥 확실하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맥과이어는 이렇게 되면 이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장직에서 박탈됐다고 해서 이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그 이전부터 이적설은 있었어요. 주장 안 줘? 나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되게 맥과이어가 귀엽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나 이거 안 줘? 나 갈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쪽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전부터 사실 이적설은 계속 있었던 선수니까. 그리고 맨유가 전체적으로 수비 체질 개선을 하려면 맥과이어는 바꿔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뭐 루크쇼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냥 단적인 면만 봤을 때는 맥토미니 같은 선수들은 되게 이제 유스 출신이고 하니까 좋은데 이제 뭐 경기를 못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맥토미니도 어느 정도 이적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부적합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브루노는 뭐 좋고 맥과이어 이적은 지금 뭐 웨스트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원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뭐 주장직을 박탈당해서 이 선수가 팀을 떠난다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이적설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전력 외라고 턴아웃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순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맥과이어가 나가게 된다면 뭐 그런 뭐 추가적인 센터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봐야죠. 이제 생각을 해야죠. 생각해봐야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뭐 어떤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봐야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맨유 이적 시장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오나나가 곧 또 뜰 거고 그 다음에 나 회의로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테나 감독이 본인이 원하는 선수 스타일로 좀 구성을 하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맨유도 결국 지금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오나나 오피셜 언제 뜨냐, 그리고 마운트 오피셜 언제 뜨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인수 오피셜 좀. 그거 언제나 네. 그게 좀 빨리 나와야 되게 되는 거예요? 되겠지? 아니 이래놓고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그거 진짜 말도 안 되지. 되겠지. 그렇게 레클리프 뭐 그리고 그 CX 자심. 그래 자심 이렇게 구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해축구판이 떠들썩했는데. 그러니까 맨유 팬들이 글레이저한테만 빡치는 거야 계속. 여기서 갑자기 글레이저가 그 생각 좀 해봤는데요. 안 하기로 안 했습니다. 팔게요. 그것도 어이없는 건데. 네. 그럴 리는 없는 거 같고. 이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 그 옛날에 바르셀로나 바르토메오 그 시위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 이상의 화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맨체스터 현지에서도. 너무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 맨유는 이적설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추가적인 영입이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덕인 얘기한 것처럼 인수 관련된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요겁니다. 지금 유럽으로 향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 23-24 시즌에 그 UEFA 대항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나갑니다. 무려 10명. 와, 이거 새벽에 또 봐야겠네. 이거 또 봐줘야지. 주중 새벽에. 다 봐줘야죠. 챔스에서 바이언 뭐 지금 김민재 선수는 굉장히 또 뭐 거의 사실상 거피셜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뛰는 거고.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그 다음에 셀틱이 3명이나 있어요. 오영규, 양현준 그리고 권혁규. 네, 그러니까 지금 5명이 챔스에 뛰고 있단 말이야. 요거 보는 재미가 그 셀틱 경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찾아보시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 이제 셀틱이 챔피언스리그 왔다가 이제 굉장히 두들겨 맞고 내려가긴 했지만 네. 이제 또 한국 선수가 나오는 경기의 챔피언스리그는 또 다르거든요. 그죠. 국내에서는. 요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챙겨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앞에 바이언이랑 파리 생제르맹은 뭐 조별리그도 조별리그인데 이 둘은 뭐 때에 따라서는 우승권이니까 우승권에 다 포진이 돼 있는 팀들이라 뭐 이 선수들이 자리, 뭐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자리를 잘 잡을 가능성이 커서 아마 꽤 후반 라운드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즌 말미까지. 이제 국내 팬들한테 제일 아쉬운 거는 그 어떤 유럽 대항전에서도 손흥민을 볼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좀 아쉽죠. 소니는 좀 아쉽죠. 근데 일단 토트넘은 지금 리그에 집중하면서 좀 본인들 축구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못 보는 건 아쉽지만 리그에 집중하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러니까 손흥민이 제 컨디션을 이제 유지한다는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 전제를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뛰는 거 손흥민의 아주 좋은 컨디션.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FA컵이나 리그컵은 어쨌든 같이 해야 되는 대회니까. 그리고 뭐 유로파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나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되게 올 시즌에. 지금 일단 유로파가 황인범 선수는 이 본선 아니고 예선부터 이거 봐야 되고 3차 예선부터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브로크 이지한 선수. 근데 이제 이지한 선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우영 선수가 있었다면 정우영 선수 얘기를 했겠지만 슈투트로 이제 이적을 했고, 이지한 선수는 근데 이제 소속팀에서 1군 완전 입성하고 주전 경쟁에서 어쨌든 이게 뭐 돼야 그래야 이제 유럽 대항전에 출전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소속된 팀이 유럽 대항전에 나간다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그 올림피아코스에서 지금 이적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황인범 나폴리 얘기도 아직도 있어요? 뭐 근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기 하진 않아요. 그치 그게 막 되게 뭐 유력 이런 건 아닌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뭐 나폴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자원 중에 하나가 옵션 아닐까. 중 하나다. 요 정도 개념인 것 같긴 해. 자, 그다음에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선수들이 있는데 미트윌란 조규성, 그다음에 홍현선 선수 우리 또 봤었고, 그다음에 조진호, 그리고
김도현. 에스토니아 리그에 네, 에스토니아. 이제 소속된 선수예요. 그래서 일단 조규성 선수가 소속된 미트윌란 그리고 홍현석의 헨트, 조진호의 페네르바체는 컨퍼런스 2차 예선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선 진출을 아직 장담은 못해요.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선 치르다가. 그리고 이제 나르바트란스 에스토니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김도현 선수는 컨퍼런스 1차 예선부터 시작입니다. 와, 진짜 이런 일정 진짜 되게 험난한데. 네, 23년 5월에 팀은 그러니까 지난 이 년도 이제 올해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네. 이제 올해까지 계약이라서 이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진우 선수는 이제 지난해 페네르바체로 이제 진출을 했죠. 그래서 뭐 미드필더지만 상황에 따라서 풀백도 가능한데 일단 3월 친선전에서 비공식적으로 1군 데뷔는 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이지한 선수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이 선수도 어쨌든 주전 경기에 살아남고 1군 입성하고 나서 이게 추후 행보가 정해지는 것처럼 조진우 선수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뭐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선수를 우리가 이렇게 추렸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유럽에 진출해 있는 선수 진짜 많아.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두각을 드러내면 이제 또 뉴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꽤 많은 선수들이 도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고생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 되게 고생이야. 네, 처음엔 고생일 수밖에 없어요. 외롭고 그리고 심심하고. 그래. 네. 홍현 선수도 그러니까 플래티넘이라고 그러지. 네. 롤이요? 롤 플레이래? 플레이래. 엄청 잘하네. 진짜 많이 한대요. 롤하고 폼롤러밖에 안 한대. 집에서. 틈나면 폼롤러하고 롤하고. 왜? 아니 라인 맞춘 줄 알고. 아니 진짜 그랬어. 맞췄죠? 아니, 리얼로 그렇게 얘기했어. 롤하고 폼롤러. 근데 그러면서 홍현 선수가 아니 얘기한 룰러 게 얘기까지 하지 왜? 약간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유럽 서버는 또 좀 안 쳐주신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 그렇죠. 한국 서버가 빡세죠. 어느 뭐 게임이나 그 스타크래프트에서도 그 써 있어요. 그 고요한 뭐 아침의 나라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있단 말이야. 네. 이제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유럽 나간 선수들이 심심하게 한 것 같아요. 조규성도 엊그저께 올렸던데 카페인가 거기에서 그 이제 카페 갔나 봐요 거기. 근데 이제 그 인스타 스토리에 진짜 평화로워 보이다. 네, 심심 이렇게 올렸더라고. 약간 동화에 나오는 마을 같아. 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적을 했을 때 다 뭐 크고 작은 도시겠지만 시골도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고 저녁 되면 그리고 일단은 1시간 반 2시간 운동해요. 그렇지. 깨 있는 시간 중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 개인으로 더 한다 치자. 한 2시간 더 해. 그래도 시간이 진짜 많잖아. 많은 거지. 오전에 한번 끝이야. 아니면 오후에 한번 하면 끝이고. 그러니까 특이하게 오르샤처럼 광양처럼 약간 좀 이렇게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좀 너무 적적할 것 같긴 해요. 또 타지에서 떨어져 있는데 너무 고요하면 친구가 있어 뭐가 있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 프라이부르크도 되게 좀 한적한 마을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정우영 선수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고 되게 평화롭다라고 얘기했고 뭐 파리 뭐 언급 안 하겠습니다. 파리는 뭐 할게 최고의 도시고 뭐 또 가장 큰 도시기도 하고. 예. 미네는 제가 작년에 미넨 갔잖아요. 그 경유할 때 하루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넨도 어쨌든 큰 도시라서 대도시잖아. 네, 거기도 이것저것 할 게 많을 거고 뭐 이제 셀틱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스코틀랜드 근데 이렇게 느낌이 좀 막 그 숲 나무 이런 게 먼저 생각나서 그런지 막 되게 화려한 뭔가 볼거리가 있고 물론 여기도 저기 또 관광하러 가는 분들은 많이 가더만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뭔가 유흥이 있고 그런 느낌은 좀 안 드는 나라긴 해.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분위기 되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 저는 잉글랜드는 가봤는데 스코틀랜드는 안 가봐가지고. 나도 스코틀랜드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되게 수잔할 것 같아. 뭐 느낌. 그래. 약간 위스키랑 골프가 생각나는 나라. 그렇지.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선수한테 있어요. 진짜 안 좋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일이 그렇게 이제 골프 물론 이제 마드리드에 있었지만.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K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선수들 수도권 팀에서 뛰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시골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 진짜 대도시가 아닌 이상. 그렇긴 해. 한국이 워낙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좀 번화한 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잘 없잖아. 찾기가 좀 힘드니까. 몇몇 초대도시 말고는 뭐 예를 들어 마드리드도 밤 되면 조용한가? 마드리드는 그래도 좀 시끌시끌하죠. 아니 근데 나는 바르셀로나도 밤 되면 우리나라 분위기는 광장 같은 데도 있고 한데 진짜 어두컴컴하더라고요. 네, 뭐 없어요. 그냥 그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는 그런 상향등 있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도시가 이제 전체 도시가 약간 주황빛이 약간 돼야 간접 된다 해야 조명으로. 되나? 네, 그런 느낌이고. 어두컴컴해. 런던은?
런던은 많죠. 그래도 네. 그래도 좀 복잡복잡한 느낌이 나긴 한데 파리도 난 밤에 좀 부적적하고. 런던 밤에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또 유럽 가면 너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진 네.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런던에서 10박 11일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가 할로윈 기간이긴 했는데 이때 제가 한 5시, 6시까지 있었어요. 밖에. 새벽. 네, 새벽. 근데 뭐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되게 바글바글했습니다. 근데 나 맨체스터 생각하면 맨체스터에서 그때도 이제 뭐 술 마시면서 밖에 좀 늦게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도시 같은 느낌은 있었어. 밤에. 예.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대도시들은 그래도 좀 그런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없지. 우리나라에 비하면 좀 아무래도 좀 고요하다. 완전 조용하죠. 예. 야, 웨일즈 한번 가봤는데 거긴 진짜 좀 조용할 것 같아. 와, 일단 기본적으로 웨일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카페. 그냥 거기서 50대 60대잖아요. 그럼 한창이야. 그 식당에서. 그 전체적으로 나이대가 되게 고령이구나. 진짜 50대면 청년이야. 그런 느낌이야. 정말로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서 아침을 드시고 계시는데 몰라 젊은 애들은 늦잠 자가지고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냥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 지방 쪽의 도시로 갈수록 고령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이 다 좀 빠져나가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으려나. 뭐 없지 않겠죠. 그래. 제가 예전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 했을 때도 그 시골 마을 엄청 가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 네, 되게 노인분들 좀 많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 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그렇습니다. 해요. 네. 자, 여튼 이렇게 그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한국인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요런 선수들 위주로 우리가 챔피언스리그나 뭐 유로파나 그다음에 컨퍼런스까지 좀 지켜볼 만한 경기들이 굉장히 는 거는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죠. 좋은 소식이니까. 그리고 내년 시즌에 우리도 다음 시즌에 우리도 좀 만들 게 많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네. 네. 또 유럽 대항전에서 잘하면 또 기분이 또 달라. 그렇지. 그 리그에서 잘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우리가 나폴리의 김민재가 챔스에서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래. 라고 느꼈었던 거죠. 그 전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뭐 라이프치히 말고 뭐죠? 황희찬 있었던 잘츠. 잘츠부르크가 뭐 되게 작은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빅리그의 소속 팀은 아니잖아요. 오스트리아 리그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잘하고. 그 황희찬 선수가 딱 반다이크 상대로 골 넣고 이런 장면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유럽 대항전 나가는 선수들도 저희가 좀 응원을 잘 해봐야죠. 네. 자, 그러면 히든풋볼 EPL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시안 게임 요 대표팀 관련해서 환희 형이랑 1부를 진행을 하고 2부는 또 저희가 잘 구성을 한 다음에 내일도 8시에 찾아뵈서 2시간 동안 히든풋볼 오리지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